사람들은 흔히 가세가 기울어 집안이 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남들 보기에 복을 누리고 있는 듯하나 실상은 작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삶입니다. 72살의 저 김영자, 김유응자는 평생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외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아들, 즉 제 손자가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축하 연회를 열었으니 우리 박씨 가문의 영광은 겉보기에 정점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찻잔을 비우기도 전 며느리는 좌중이 얼어붙을 만큼 날카로운 비수를 제게 꽂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에게 정중히 음악을 꺼달라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15분 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집안의 부엌을 지켜오던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숨겨왔던 마지막 패를 꺼내든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요? 영상 속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제 아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 15분의 영상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에 온화해 보이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20년 동안 묻혀있던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며 가장 고요하고도 치명적인 방역을 가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로 72입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태양실업 창업주의 아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비가 새는 구로공단의 허름한 판잣집 공장에서 남편과 함께 손에 시커먼 기름때를 묻혀가며 기업의 첫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뿐인 제 손자 박준우가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랜드마크인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요리의 향기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우리 박씨 집안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남편과 함께 평생을 고생하며 회사를 일궈온 창립 멤버들, 그리고 제 아들 민석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 온 정재계의 명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제 심장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녀석은 이제 학생의 티를 벗고 제법 어른 태가 났습니다. 녀석이 제 곁으로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학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표정 보셨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지난 여름 방학 때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굳은 살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미는 다 봤다. 우리 준우는 언제나 최고였지. 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건넬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감탄사. 하지만 이 한마디가 마치 바늘처럼 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연회의 분위기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쾌쾌묵은 옛날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며느리 최수연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20년, 이제는 태양 실업 사장, 사모님이라는 직함이 더 익숙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오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샤넬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는 조명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였습니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입게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우아해 보이지만 언제든 상대방을 베어버릴 준비가 된 그 서늘한 미소 말입니다. 아들 민석이가 아내의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날도 좋은데. 하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담소가 잦아들고 몇몇 오랜 지인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연은 마치 기다렸던 무대라도 만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인근 테이블 사람들이 토시 하나 놓치지 않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가 입고 있는 짙은 색 개량 한복을 훑어보았습니다. 입으시는 옷이며 하시는 생각이며 모든 게 수십 년 전에 멈춰 계세요. 저희 같은 신세대들은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니까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최상급 하동 녹차에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서늘함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나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자극했나 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카펫 위라, 하이힐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사람들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숨기지 않은 혐오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외출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며 애원하듯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아니, 부족해.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중요한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의 그 옷, 말투, 그 모든 게 총우석에서 올라온 촌티를 못 벗은 노인네 같아요. 우리 박씨 집안의 격조랑은 하나도 안 어울린다고요. 연회장 전체가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우리를 비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자 준우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제 귀에 대고 고함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수치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저는 지난 20년간 가슴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바위가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자의 미소였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 회장 구석에서 우리 쪽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지배인 제 오랜 단골인 김 전무를 향해 가볍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즉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순간 연 회장에 흐르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최수연은 제 반응을 보며 자신만만하던 기세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 회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손자 준우의 환한 웃는 얼굴도 대학 캠퍼스의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갓 20이 넘었을까 싶은 앳된 아가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흰 티셔츠를 입고 배경은 소박한 서재 같았습니다. 이목구비는 단아했으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낸 듯 깊으면서도 결코 빛을 잃지 않은 단단한 눈동자.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최수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속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썰물처럼 핏기가 빠져나가 창백한 가면처럼 변하는 것을 말입니다. 인두에. 그녀는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 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 제 아들 민석이 끔찍이 아끼는 손자 준우. 그리고 수많은 하객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 자리에 저 여자의 영상이 나오는가?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와 최수연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폭풍의 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제 가슴 속에 묻혀 있던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1년 전 어느 늦가을 오후로 되돌려 봅니다. 그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으슬으슬한 날씨에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능이백숙을 고우고 있었습니다. 넓은 집 안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막 강남의 고급 습에서 마사지를 받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온몸에서 값비싼 아로마 오일 향기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그녀는 제가 수십 년째 쓰고 있는 낡은 뚝배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 냄비를 쓰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써요. 독일제 압력솥 쓰면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은데요. 나중에 기사시켜서 백화점 가서 하나 사다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이라 정이 들어서 그렇다. 이것이 최수연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늘 그랬습니다. 말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지우개로 박박문대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 시집 올 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고아였으며 이제 박씨 집안이 유일한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워 친딸처럼 품어주었습니다. 저을라도 억양을 쓰던 수수한 아가씨는 어느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두른 청담동 며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한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니인 저만이 그 완벽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낡은 물건이 있는 꼴을 못 봤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자개농이 촌스럽다며 버리려 했고, 제가 시집올 때 가져온 오래된 반다디도 벌레가 생긴다며 치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값비싼 현대식 가구로 채워 넣으며 마치 이 공간마저 과거가 없는 새하얀 도화지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이 의구심을 가슴 깊이 눌러왔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엿들은 그 통화 전까지는 말입니다. 다 끓인 백숙을 그릇에 담아 거실에 있는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으려는데 그녀가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 전화기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황과 날카로움이 뒤섞인 낯선 말투였습니다. 뭐라고 거기를 찾아갔다고 확실해 그 사람 맞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거실 너머로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처리하라고 했잖아. 어떻게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돈이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아무튼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게 해. 절대 안 돼. 준우가 곧 졸업이야. 이게 우리 집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입 다물게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하라고 당장.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백숙 그릇을 든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발끝부터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처리해, 사라지게 해.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20년간 묻어두었던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껍질을 깨고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냄비에 백숙을 다시 부어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귀머거리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출근한 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몇 번 펼쳐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신뢰하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 남편과 함께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온 우리 집안의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인사동의 조용한 찻집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날 들었던 통화 내용과 20년간 묵혀왔던 제 의구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최수연의 과거를 낱낱이 조사해 주세요. 뜬 소문 말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류로 증명될 수 있는 진실 말입니다. 내 아들과 2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직접 은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김 변호사가 다시 만남을 청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놓는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사모님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호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출생지가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친의 이름 박순자. 그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징소리를 들은 듯 웅궁거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아라고 했던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니.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법원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는 27년 전 최수연이 20살 때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친권 포기 및 양육권 포기 각서. 대상은 이혜운이라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내용인즉슨 미혼모인 최수연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이를 키울 수 없으므로 딸 이혜운을 외할머니인 박순자 씨에게 맡기며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 의무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민석이를 만나기 전 그녀에게는 이미 딸이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버린 딸이 서류를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혜운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모래를 씹은 듯 까칠했습니다. 계속 추적 중입니다만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눈을 감자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에게마저 버림받은 어린 계집아이. 늙은 외할머니 손을 잡고 시골길을 걷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 며느리 최수연은 서울의 호화 저택에서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몰며 내 아들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미로서 참을 수 없는 비애가 밀려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혜은 양의 중학교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사진을 받아든 제 손가락이 소녀의 애또웬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의 눈매가 묘하게도 제 아들 민석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보름 정도가 더 지나고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혜운 양을 찾았다고요. 아이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지금은 해운대 달맞이 고개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독립서점 시간타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사를 불러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홀로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묵은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수수한 리넨 앞치마를 두르고 핸드 드립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창가 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고개를 들어 찬찬히 아이를 뜯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제 아들 민석이와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선한 눈매가 그랬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차가 나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성은 김씨고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아이의 눈에 놀라움과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김 변호사가 준 중학교 때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사진을 본 아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커피 향 가득한 작은 서점에서 아이는 띄엄띄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편찮으신 외할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대학은 꿈도 못 꿨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처혼의 고아가 되었지요. 그녀는 푼돈을 모아 흥신소 사람에게 부탁해 어머니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흥신소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어머니 최수연 씨는 아주 오래전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셨다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아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엄마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찾은 건 빈손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작은 위패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니까요. 여기까지 듣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자신이 죽었다고 꾸며대다니. 내 며느리 최수연은 딸이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기적인 수준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이었습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것도 모자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은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해야 해. 부산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오히려 호수처럼 차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나 혜은이를 만난 이야기와 최수연이 꾸민 가짜 사망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 셋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혜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준우의 졸업 연회 때 모든 걸 밝힐 생각이다. 하지만 내 동의가 필요해.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단다. 김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혜운 양, 이건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혜은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게요.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할머니 말씀처럼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그날 카메라 앞에서 혜운이는 자신의 27년 인생을 15분짜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어떻게 버려졌고 어떻게 엄마를 찾아 헤맸으며 어떻게 산 사람을 위해 향을 피우며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회를 며칠 앞둔 주말 아들 민석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새 수연이랑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걔가 좀 예민하잖아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준우 연호에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혹시 말 실수하더라도 어머니가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다 한 식구잖아요.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생활 방식이 낯선 건 알아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과거보다는 앞을 봐야죠. 수연이가 이 집안을 위해 제 사업 내조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20년을 속이고 제 자식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죽었다고 꾸민 여자를 위해 변호하는 아들이 가여웠습니다. 가슴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알았다. 걱정 마라. 연회 날에는 모두가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되게 해주마. 연회 전날 저는 호텔 총지배인인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무, 내일 연회 때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할 거야. 내가 신호를 주면 그대로만 해주게.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옵니다.
영상은 끝났습니다. 스크린 속 혜은이의 맑고 슬픈 눈망울이 마지막 화면에 멈춰선 차에 연 회장에 넋 나간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쨍그랑 최수연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펫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까디집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수연아, 아들 민석이가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받아안았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 앉아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건 쇼라는 걸. 불리할 때면 실신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 제가 20년 동안 봐온 그녀의 특기였습니다. 곧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고 넓은 연회장에는 우리 가족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수연이 가련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민석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닭똥처럼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민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영상. 저 여자 누구야? 최수연은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믿어줘. 다 거짓말이야. 누가 날 모함하는 거야?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사람 사서 꾸민 짓이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이려고 이러세요? 그리고는 다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어릴 때, 철없을 때 사기당하고 험한 꼴 당했어. 그건 내 인생의 악몽이야. 잊고 싶어서 발버둥 쳤어. 당신이랑 준우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근데 왜 어머님은 그 피비린내 나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난도질하시는 거야. 역시나 착해 빠진 제 아들은 금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수연이 과거가 어떻든 그건 우리 집안 사생활이잖아요. 꼭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야 했어요. 이건 수연이뿐만 아니라 제 얼굴에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저는 아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력감이 올라왔지만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나는 누구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집안을 구하려는 거야. 거대한 거짓말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전에 말이다. 저 영상을 다시 봐라. 저 아이 혜은이의 눈을 보고 다시 물어봐라. 진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 말에 민석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손자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흥분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창백하지만 차분한 얼굴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미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학도다운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가장 예리한 메스처럼 최수연의 거짓말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널브러진 아내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최수연은 연회장에서 했던 변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잊고 싶었어. 그때 준우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험한 꼴 당했다고 하셨죠. 그럼 이복 누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제로 해한 겁니까? 최수연이 멈칫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불장난 같은 연애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검사 같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속 이복 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망 소식을 전한 겁니까? 최수연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몰라. 아마 날 괴롭히던 사람들이 헛소문을 낸 거겠지. 그렇습니까? 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사망 신고나 증명서를 위조하는 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징격형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예요. 어머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무런 이득도 없이 감옥 갈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짓을 했다고요. 나는 몰라. 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만약 강요당한 거라면 왜 법원 서류에는 신청인 최수연이 자의로 친권을 포기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자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준우는 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른의 슬픔과 실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이 모든 게 잊고 싶은 악몽이었다면 왜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20년 동안 허구의 세계 속에 살게 하셨잖아요.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수연의 울음소리도 변명도 준우의 논리적이고 차가운 질문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시댁 식구들이 자기를 몰아쓴다고 논점을 흐리려 했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마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고 최수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회 이후 며칠간 집안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들 민석이는 서재에 갇혀 지냈습니다. 준우 말로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그 15분짜리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서재에서 나온 민석이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챙겨 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김포공항으로 가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올려둔 메모를 보고 서점 시간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가 서점의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 컵을 닫고 있는 아가씨를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집중하는 표정 웃을 때의 눈매. 젊은 날의 자신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아이. 핏줄이라는 도장은 그렇게 선명했습니다.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혜은 양입니까? 혜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현재 남편입니다. 혜운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석이는 그 순간 자신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요. 그날 오후는 민석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혜운이가 담담하게 풀어놓는 버림받고 속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운이는 울지 않았지만 듣고 있는 민석이는 오열했습니다. 혜운이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민석이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돈을 뜯어내러 온 것도 복수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지난 20년은 너무나 어리석고 기가 막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 믿었던 그 성체 안에서 자신은 눈과 귀가 먼 바보왕이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서점을 나서며 민석이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깨져버린 결혼 생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혜은이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모든 진실을 홀로 짊어지고 악역을 자처했던 어머니, 김영자 여사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거짓의 성을 제 손으로 허물 때가 되었다고. 민석이는 그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놈을 용서하세요. 제가 눈이 멀어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넓지만 야위어버린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매듭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실 벽에 걸려있던 대형 웨딩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민석이와 최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물 자국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탁자에 놓인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민석이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읽어봤겠지? 준우를 봐서 그리고 지난 20년 정을 생각해서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는 위자료는 줄 거야. 단 조건이 있어. 그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혜운이 앞에도. 최수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뒤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에 즐비하던 명품 가방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캐리어 2개만 끌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멈칫하더니 준우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밥 잘 챙겨 먹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영원히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텅 빈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준우가 아비에게 다가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석이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완벽한 거짓말보다는 흠집난 진실이 더 나아요. 저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깨진 덕분에
그 틈새로 골마 터진 환부가 드러났고 비로소 햇볕을 쬐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년 후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수연이 떠난 집은 화려한 거칠애가 사라진 대신 투박하지만 따뜻한 평온함이 채워졌습니다. 거실의 빈 벽에는 준우가 직접 쓴 붓글씨 표구가 걸렸습니다. 정중동, 징종동,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혜운이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석이의 후원 덕분에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따뜻한 울림이 있는 호칭입니다. 혜은이와 준우 같은 상처를 통해 만난 두 젊은이는 남매로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떡국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 우리 네 식구가 둘러 앉았습니다. 이 집에는 금이 갔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진짜가 되었습니다. 72의 나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충만한 상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에게 완벽한 성을 물려주려 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이 사연, 아마 많은 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졸업 연회가 20년 거짓을 심판하는 법정이 되기까지 그 속에 얽힌 가족의 비밀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느리 최수연 씨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덮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상류층의 삶이라는 욕망에 양심이 잡아먹힌 걸까요? 그리고 20년간 아내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남편 박민석 씨, 그는 순진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한 방관자일까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치부를 만천해 공개한 그 결단이 과연 정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자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을까요? 우리네 삶과 가정에는 저마다 말 못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곤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